네, 시청자 여러분. 네, 조금 전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300명이 투표 참여해서 탄핵 찬성 204표, 탄핵 반대 85표, 그리고 기권이 3표고 무효가 8표 나왔습니다. 네, 끝내 이 탄핵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칼럼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투표 거부, 본회의 퇴장 전략까지 당론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그래서 배신을 하더라도 누가 배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수십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탄핵 반대 당론은 정해놓고, 그리고 투표 참여 쪽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해서 부결시키겠다고 생각하고 투표 참여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또 한 번 통안에 패배를 당한 것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집단적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기권과 무효표는 사실상 반대라고 간주하더라도 이거는 찬성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192석의 야권표에 더해서 204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왔다는 것은 12명의 배신자들이 탄핵에 찬성 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부 본회의에 참석해서 투표를 하는 바람에 이 12명의 배신자가 누군지, 또 기권이나 무효표로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8년 만에 재현된 겁니다. 네, 오늘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부터 미쳐 날뛰듯이 탄핵 쪽으로 몰아간 결과가 결국 오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 탄핵을 각오하고 있었고, 한동훈 일당이 당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리전을 맡기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로 정면 승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 탄핵 소추안 통과는 이제 본격적인 탄핵 전쟁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될 것이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전면적 법정 투쟁을 통해서 국회에 오늘 탄핵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낱낱이 밝혀내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아내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겁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만 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또 조금 다르게 이 정치적인 상황까지를 고려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8대 0이라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 탄핵 인용이 되는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를 했다. 이런 비판이 수없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화문에 모였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탄핵 저지를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열차게 탄핵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됩니다. 광화문의 탄핵 저지를 외치는 우리 자유파의 목소리가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들리도록 더 소리쳐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정치 위기적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쳤고 우리 자유파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쫄지 맙시다. 위축되지 맙시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저 배신자 한동훈 일당들한테 당권을 내주고 대리전쟁을 시켰던 그 전략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2주 사이에 너무 많이 목도했습니다. 이제는 탄핵 문제는 국회의 손을 떠났습니다. 저 허접한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젠 한동훈이가 또 그 일당들이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유파를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할래야 배신할 방법이 없어요. 저자들의 배신은 여기서 끝납니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리투쟁을 중심으로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더 가열차게 투쟁해야 합니다. 조금 전 광화문 국민총궐기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도 탄핵은 가결되었지만 기죽지 말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가열차게 투쟁하자. 이렇게 외쳤고 그리고 광화문 집회는 계속한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잘못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지금 6명밖에 안 됩니다. 이 헌법재판관 6명 또 뭐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할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더 힘을 내서 싸웁시다. 오늘 이 탄핵 가결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전면적인 법리 투쟁의 국면으로 접어든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우리 자유파 대표 패널이고 또 법률가인 두 분을 긴급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 탄핵 의결이 있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예, 아니 뭐 저도 이제 같이 소식을 듣는 과정에서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탄핵이라는 사태가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사태 이후로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 보수 정권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광화문에 많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나가 계신데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은 거에 대한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이후의 상황이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하고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어떤 가짜 뉴스가 난무했고 그리고 당 내부에서
절반 정도나 되는 뭐 63명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탄핵 재판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가짜 뉴스를 검증하고 대응하는 그런 어떤 뭐 유튜브나 아니면 곳곳에 그런 가짜 뉴스 대응을 하는 자발적인 애국 우파 국민들이 계시고 그리고 특히나 그 당론으로는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찬성 인원도 뭐 배신자들도 12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헌법재판에 대한 대응이 그때보다는 더 정교해질 수 있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 대통령 탄핵 재판은 기본적으로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거는 헌법재판관들도 이 지지율의 추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상대방의 법률적인 흠결을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대통령 쪽에서 정치적인 정당성을 정무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진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 그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러니까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반에 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본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단합된 힘을 보여서 부결을 시켜야 되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자가 있으면 누가 쥐새끼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알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번에 뭐 7명 본인들이 스스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사람을 차치하고서 바로 그런 자율투표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속에 숨어서 찬성을 한 5명의 숨은 쥐새끼가 과연 누군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찾기 어렵다는 점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상황을 만든 데에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권성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론으로 정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당론으로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징계하겠다. 출당시키겠다.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왜 권성동이 거기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혹시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유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이번에 권성동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론으로 분명히 탄핵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2월 4일인가 5일 날 갑자기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진석이 자유투표로 당론을 변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당론을 그런 식으로 변경 안 했으면 절대 62표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너무 아쉽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전투에서 졌을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 싸움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 더더욱 법률가들의 어떤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헌법재판이라는 어떤 틀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보수파에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법률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보면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 보수파에 있는 실력 있는 법률가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일부만이 나서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를 우리가 경계 삼아서 제대로 된 법률가들, 실력 있는 법률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보수파 정권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전면적인 법리 투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때 지금 당장 6명밖에 안 돼서 이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심리할 수 있는 거냐.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과정에서 그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그 헌법재판소가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심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그 당사자인 최창호 변호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의 가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의 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의 대세효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재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다라고 치더라도 아하, 예. 동일한 내용이 다른 판결에 동일한 결론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기본적인 성격이 해당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고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네. 그것이 다른 사건에 동일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때 위헌을 선고하거나 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대세효를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가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처분에 불과하거든요. 예. 임시처분에 불과한 이 가처분 효력이 과연 미치느냐라고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요. 네. 최창호 변호사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결정문에서 가처분의 대세효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대세효를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있어서의 가처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였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바로 그 가처분의 효력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재판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6명으로서 진행할 수 없다. 라고 저희는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석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세효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7인 이상이 심리를 해야 된다. 7인 이상이 필수적이다라고 한 그 조항의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재판에 대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뭐 헌법재판관이 7인 이상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저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점 때문에 저 종북 주사파들이 급하게 그동안 일부러 안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직무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텐데 네. 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2016년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몇 명의 어떤 그 헌법재판 그러니까 헌법기구와 관련된 어떤 인선, 장관 인선 등을 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대행 체제는 보존적인 행위만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임명행위, 특히 이런 헌법기구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뭐냐면 임명을 할 수 없다라고 네. 해서 당시에 황교안 총리께서 그 권한대행께서 아무도 임명을 못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당시에 권한대행을 할 때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민주당이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에 국회에서 임명된 3명에 대해서 3명을 추천하더라도 그것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네. 자기네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우리 그 한 국무총리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2016년도 당시에 그 민주당과 좌파들이 도대체 인사권과 관련돼서 무슨 발언들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임명권을 동의해줘서는 안 됩니다. 온갖 협박을 할 거예요. 너도 내란죄 공범으로 우리가 고소해놨는데 너도 문제 삼겠다. 조사받게 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도 탄핵시키겠다라는 온갖 압박과 압력을 행사할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 총리가 의연하고 담대한 태도로 과거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바로 헌법 그 전문가들이 말이 임명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헌법재판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명 못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6인 체제가 사실 6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처분의 효력은 6명 가지고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상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탄핵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죠. 언제까지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서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언제가 됐든. 네. 자,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서 직무정지 되는 순간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물 건너간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633 원칙에 입각해서 내년 3월에 2심 선고하고 내년 5월, 6월에 대법 확정 선고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원영숙 변호사.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을 천명을 했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거 재판을 633으로 지키라라는 그런 천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심은 선고가 됐고 그러면 이제 항소심과 상고심 이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이 어느 정도 그러면 시일이 걸리느냐.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3개월 정도 걸렸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탄핵소추 재판에서 결론이 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게 인용 결정이 나가지고 만약에 대선이 들어가면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 3개월이라는 선거법 재판 자체가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켜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탄핵 재판이 근본적으로는 그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태를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판결이 이루어지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전에 사법 리스크를 무효화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단순히 또 대입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아까 우리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그 심리가 가능하지 않은 법리적인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심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이나 해석을 먼저 선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노무현 대통령 사례보다는 훨씬 더 그런 헌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가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켜볼 이재명이가 뭐 재판 기록 재판 뭐 문서도 송달 거부하고 뭐 이러면서 재판 지연 꼼수를 쓰고 있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보수파들이 나이브한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뭐 3개월, 6개월 돼 있는데 법원이 상황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 이재명이 저렇게 하는데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압박을 해서 시간을 맞춰서 3개월 안에 재판을 하도록 어떻게 만들 건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는 시간을 끌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방법. 우리는 시간을 끌고 그들은 억지로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항소심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 사건이 1심에서 항소심으로 기록이 송부됐다라는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 유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통보받는 걸 거부하는 거죠. 지금. 아주
악랄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자, 그럼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압박을 해서 이재명이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바로 공직선거법 재판이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도 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최강욱이라는 자가 그 수법으로 한 두 예, 달인가. 맞습니다. 두 달 예. 밀었죠.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따라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때 네. 최강욱이가 그 성달 거부했다 2달 동안 온갖 편법으로 맞습니다. 꼼수로라고 하는 게 연일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자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성달 받은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법원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재명이 꼼수를 못 쓰게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지금 그 원래 헌법재판은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직접 못하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헌법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하.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냐?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바로 탄핵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탄핵 재판을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진행하다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기회를 연기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해준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아주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 수 있거든요. 네. 또 다른 건 있죠. 아니 저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재명이 안 받으니까 통보서 받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왜 대통령 안 받냐? 온갖 좌파들이 비난할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은 안 받는데 나는 왜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뭐랄까 또 나이브하고 또 이렇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이 선고하도록 관철해 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 시간을 최대한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야 되고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적어도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가 선고되고 나서 그 이전에 이 탄핵 재판이 선고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네.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메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서 직접 도와주었던 법률가들이나 또 조언해 주실 분들이 네. 단순하게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라는 실체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과정에서 시간을 최대한 지연해서 그 안에 이재명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 판결이 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메타고 핵심이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저 시간 싸움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리를 이제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되니까 노무현 때 2달 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3달 걸렸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지가 스스로 나 범죄 저질렀다. 불법했다고 시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헌법재판소가 뭐 사실관계 따질 이유가 없이 그런데 그게 네.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중범죄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2달 만에 간단히 끝난 거예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헌재 심리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엄청나게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고 그래서 3달 만에 끝난 겁니다. 네. 예, 원영석 변호사. 예.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180일 동안 180일 안에 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훈시 규정이 있다 그러는데 예. 그 훈시 규정은 강제 규정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네. 180일을 뭐 정당한 사유로 초과해서 네. 그리고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전혀 뭐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아까 우리 정준국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와 조금 연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거는 사실상 저는 대선 2라운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탄핵 리스크 네. 이것이 서로 간에 전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장으로 결국에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적인 문제 또는 실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그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적인 법률적인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서로 간에 쌍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그 한판의 대결로 보는 거지 이게 별도의 그런 승부로 절대 볼 수는 없다는 거니까 이거를 네. 그 절차적인 부분도 충분히 또 주장할 거 주장하고 법리적인 쟁점도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또 실체적인 부분을 주장하는 거 이런 적극적인 주장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그렇게 그 마지막까지 지금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절차적 실체적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돼서 파면되기 전에 네. 이재명이를 먼저 감옥 보내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감옥 가는 순간 또 국면은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법리투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 자유파의 총역량과 종북주사파들이 총결집하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갖는다. 네. 두 분 다 그렇게 한 말씀하셨어요.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 아닙니까? 네. 이것만큼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지금 그 두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사례랑 박근혜 대통령 사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뭐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또 기타 등등 사정 때문에 뭐 2, 3개월 걸렸는데 이석기 정당 해산 그거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1년 2개월 넘게 걸렸어요. 아, 그래요. 똑같이 모든 헌법재판이 다 180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왜 1년 2개월 넘게 걸렸을까요? 간단합니다. 다투니까. 적극적으로 다투고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증인이 나와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시간이 주사파들이 그렇죠. 온갖 수단을 다해서 맞습니다. 시간을 늦추려고 하면서 법리투쟁을 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석기 재판에서 그들이 한 그 치열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년 2개월의 정당 해산이 1년 2개월 정도 걸린 걸 보면은 충분히 뭐 2, 3개월 안에 이 사건 기본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네. 또 제가 되게 중요한 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다 180 이내의 그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고 봐요. 가급적이면 180 이내에 끝내면 좋겠다라는 거지 180일 안에 안 했다고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요. 네.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633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훈시 규정이 아니라 사실은 강행 규정이고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원의 판결은 사실은 위법적인 판결들입니다. 전부 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그럽잖아요. 아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훈시 규정과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혹시라도 180일을 넘더라도 우리는 훈시 규정 위반이지만 이재명은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럼 이재명이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 선고했습니까? 아무튼 야당 당대표고 중요한 정치인이고 막 다투니까 충분하게 방어권을 주고 변론할 시간을 준 거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내가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이게 위헌이 아니고 내가 탄핵받을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다투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충분히 다툴 만한 시간을 헌법재판소에서 주지 않고 사건을 끝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180 이내에 끝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 밀어붙이려고 할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항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탄핵은 각오했다. 저거 한동훈이 세력이 당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부결시켜 줄 것이냐. 좋다. 탄핵으로 가자. 그리고 내가 내란죄를 범하지 않고
탄핵당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하게 밝히겠다. 그리고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각오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보도가 된 거라서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겠다.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을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생방송도 요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이게 정치 투쟁입니다. 이 정치 네. 투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투쟁이고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어떤 선언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중요한 주장일수록 본인이 직접 주장을 하지 자기 대변인이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헌법재판에서 일어나는 주장 하나하나 근거 하나하나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두 하나하나가 중요한 주장이다. 그래서 네. 반드시 저는 본인이 직접 하셔라고 그게 정치인으로서 정치 투쟁으로서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투쟁을 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들여다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헌법상의 이런 강력한 변동성이 지금 그 87년 헌법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헌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런 어떤 주장들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해왔던 이 87년 60하고 헌법체제에서 그런 국무위원들의 무분별한 탄핵소추 행위 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헌법체계가 과연 정당한가 그런 것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댓글창에는 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소리들이 뭐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이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을 권성동한테 물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라리 잘 됐다. 그 괜히 허접한 것들 앞에서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놔두지 말고 아예 싹 쓸어버리고 대통령이 직접 맞짱 뜨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과 주장들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변론 이거 생방송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의 법적 재판이기도 하지만 또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뜨거운 조국애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자후를 그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어떤 여론을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또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 탄핵 재판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1심 선고 시까지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석기 사건 사례를 들었지만 당시에 이석기 사건 진행을 할 때 형사 재판과 탄핵 소추가 같이 진행이 됐는데 이석기 내란 음모 그렇죠. 사건. 이석기는 그러니까는 정당 해산 관련해서 헌법 재판을 좀 중단해 달라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냥 별도다라고 하면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유죄가 났지만 그리고 또 이 정당 해산도 됐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좀 제가 인용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내란 음모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내란 음모 선동이 다 인정이 됐는데 이석기 재판이 항소심에 가서는 내란 음모는 인정되지 않고 선동만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함께 진행이 되면서 1심 1심 판결의 선고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결국 내란 음모 선동으로 해산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쪽에서 음모가 무죄가 나니까 재심 청구를 한 거죠. 당시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을 했는데 야 이건 무죄야.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재심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왜 드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엄을 수단으로서 과연 내란이라는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란이 인정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나중에 내란이 무죄가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또 재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파면됐다가 않습니까? 복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미 뽑았어요 대통령을. 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신께서 직접 기소가 된 게 아니었어요. 공범이었던 최순실 최소원. 등이 기소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유무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해당 규정 51조 규정을 들어가지고 정지시켜 달라라고 하는데 명분이 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보기엔 기소될 걸로 기소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속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네.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내란 사건과 바로 이 지금 탄핵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형사 소송에서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네. 이 재판을 헌법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너무나도 이 당연한 부분 재량 행위로 되어 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을 자기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재량이지만 재량이 0으로의 획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기속 재량 행위 뭐 이런 류의 법률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체가 법적으로는 재량 행위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서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논평을 했는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바뀌면서 김영현 국방장관도 전면적인 법률 투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저 믿을 수 없는 배신자들이 깔려있는 국민의힘 믿고서 더 이상 못 간다. 탄핵 당할 거 각오하고 있고 이제 그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의 치열한 법리 추쟁을 통해서 기각시키고 다시 복귀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입장을 정했으니 이번 이 이른바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김영현 장관도 전면적으로 사법투쟁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만 더해드리면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김영현 장관이. 그러니까는 변호인이 진술 거부권 행사를 아마 이렇게 권유한 것 같고 네네.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에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계를 냈는데 안 받아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변호인 참여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헌법 제34조인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검찰이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고 있는 인권 침해적인 그야말로 그런 법률 위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헌법 위반이죠. 그런 헌법 상황이 위반.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경찰에서 받는 피신 조서과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조서 내용과 네. 검찰이 조사 내용이 똑같이 나중에 재판에 가가지고 내용 부인해버리면 쓰레기가 되거든요. 증거를 못 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단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김영현 장관이 뭐라고 진술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진술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지금까지 받은 피신 조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부인하면서 처음부터 법정에서 새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을 벗어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는 국방부 장관이 어떤 순수한 애국심과 생각을 가지고 계엄을 하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좋은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좀 뒤늦게나마 제대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죄형 법정주의입니까? 네. 예. 그게 이제 증거 능력 관련해서 증거 능력. 예전부터 이제 검찰의
조서의 증거 능력과 경찰 조서의 증거 다를 때가 능력의 있죠. 차이를 뒀었는데 지난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둘 다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이야기든 하실 이야기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이게 그 뭐 안보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 그 원수로서 그리고 그 야당도 어떤 국정의 파트너로서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야당이 주도해서 그리고 내부에 이제 한 친한계 의원들이 주도해 가지고 지금 이미 정말 그 탄핵의 심판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뭐 이거 저거 봐주고 이 소송을 대응한다.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간담회나 담화나 이런 것들은 결국 디테일이 생략되고 좀 추상적으로 요약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 하지만 이 탄핵 재판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말 못했던 것도 아주 시간과 분량과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진술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진술을 또 해주셔야 그리고 그 이 탄핵에 대해서 아니면 그 지난번에 계엄에 대해서 계엄의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또 자유우파 국민들의 어떤 그런 명분 지지의 명분을 더 끌어낼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댓글창에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그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아닙니다. 받아야 정지. 그 이제 통보를 예. 그 국회에서 그렇죠. 통과하는 겁니까? 네네. 자,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뭐 저자들이 지체할 이유가 없겠죠. 네. 한동훈이도 지체할 이유가 없겠죠. 네. 한시라도 빨리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탄핵을 했으니까. 네. 자, 직무정지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의 집무실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자, 그럼 어디서 기거합니까? 지금 대통령 관사 한남동 관사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쫓겨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네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 등이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국회에서 국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입니다. 탄핵안을 등본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로 출발했다고 하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거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수파는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받고 그다음 이제 탄핵 재판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싸우면 되지라고 하지만 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탄핵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저거 받을까요? 어디 도망다니지 않을까요? 없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노무현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당해서 직무정지됐던 2달 또는 석 달 동안 지금은 이제 청와대 그 공원입니다만 청와대의 집무실이 아니라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이 법률적 그 조언을 받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을 대응하면서 우리 쪽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이 내란죄 대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실 때 어떤 사유로 혹시 탄핵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디테일한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수만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딱 한 가지로 탄핵이 되셨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해서 올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된 그 부분으로 탄핵을 당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탄핵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 탄핵 사유 그것으로 탄핵이 될 수 있었냐? 증거가 있었어요. 이만큼 증거가 있었죠. 뭡니까? 수사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증거가 어디서 가느냐?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 공수처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자료가 그쪽의 증거로 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요, 재판부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경찰 또는 공수처에 야 너희 지금 그 내란 관련해서 수사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료 다 달라 요구할 수 없어요. 수사 진행 중인 자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렇죠. 요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걸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지난번에 이거를 그런데 이 자료가 가지 않으면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은 3명의 재판부에서 3명의 재판 지정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특검이랑. 그다음에 거기다가 검찰에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이 규정을 들어서. 근데 또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버린 거예요. 내서는 안 될 자료를 내니까 그 자료를 뭡니까? 재판도 열리기도 전에 이 재판관들이 전부 다 복사해서 갖다 쳐다본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 기록의 내용이 뭡니까?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조사된 자료들 아닙니까? 그럼 그 자료를 검찰의 수사 자료일 그렇죠. 뿐인데.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럼 그 자료를 보면 당연히 유죄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하니 헌법 재판을 진행을 하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증거는 갖췄고 탄핵을 할 만하면 대충의 상황들은 됐다고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는 뭐 증인 신청이라든지 기타 자료나 이런 거는 결국은 한번 기회를 주는 척 하다가 싹 다 시간 바쁘니까 없는 거로 하고 요번에까지 안 하면 그냥 증거 채택 인정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월 10일 날 판결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준법 투쟁을 하면서 끄는 게 중요한데 반드시 막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사 중인 기록에 그렇죠. 헌법재판소 송달을 막아야 한다. 수사 중인 기록에 근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는 피의자로 돼 있지만 조사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공범으로 돼 있는 사람의 수사 기록은 줘도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안 되죠. 왜? 탄핵은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범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해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점만 제대로 막아내면 이 지금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갖고 100페이지쯤 되는 조사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100페이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불러다가 신문하면서 하면은 하루 갖고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정중일 변호사가 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사례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를 다 지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례와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원용해서 참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댓글창에는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 좌파들이 그거 엿듣고 공격으로 쓸지도 모르니까 하는 걱정도 하시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법률가 검사 출신의 법률가이기 때문에 지금 정중일 변호사가 이 정도 얘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대목이 포인트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가까이 계신 분이 꼭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후배 정준길이가 뭔 말 하는지 아마 금세 눈치채실 겁니다. 법률가들끼리는 하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다음 주제는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예요.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한 11시부터 광화문에 나가서 전국에서 모이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속속 광화문으로 직결하시는 걸 보고 또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 집회하는 상황을 다 취재를 하다가 저희들 이 긴급 생방송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은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광화문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직접 주관하는 탄핵 저지, 이게 국회 탄핵도 저지해야 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을 진짜 저지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예선전 끝났고 본선이 시작됐다. 그래서 탄핵 저지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시시각각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은 양방향이 전부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집회로 꽉 메워져 있는 상태고, 손상대 대표가 단상에서 이야기하기를 31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리고 그 광화문의 이승만 광장, 그 동아면세점 앞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자유파의 집회가 그 꼬리가 서울역까지 끊어지지 않고 닿았다. 이런 그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그 부분을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 상황을 촬영해서 왔거든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일부 보내드렸는데 지금 그 광화문 자유파 총궐기대회 장면 다시 영상 보내드리면서 이 영상 끝난 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자유파 총궐기대회 장면 함께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One day I'll be One day I'll be yours. One day I'll be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 yours.